2021년 러시아 야로슬라브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모인 세 남성. 여러분 보고 있죠? 후원금 쏴주면 더 재밌는 거 보여드립니다. 많이 주면 다음엔 냉장고로 박살내볼게요. 이들은 문짝과 냉장고를 부수는 등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모습을 너튜브와 텔레그피에 생중계했고요. 후원금을 유도하며 과격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들이 난장판으로 만든 집은 자신들의 집도 아닌 타인의 집. 그것도 가해자 중 한 명인 바딤과 교제 중인 나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가택 침입의 기물 파손 아닙니까? 그렇죠. 후원금이 뭐라고 여친의 집을 쑥대밭으로 만든 건데요. 그런데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생중계한 건 앞서 보신 난동 영상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주동자 바딤은 정말 악랄하게도 두 친구와 모의해 나탈리아에게 약물을 투여 그녀가 의식을 잃자 집단 성폭행한 뒤 쓰레기장에 유기. 돈에 눈이 완전 멀어버렸네. 아 근데 저걸 보면서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없었어 하는 거예요? 그거 막아줄 사람이 없고 다 후원금을 쐈다는 거예요? 그 후원금을 쏜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신고를 해야지. 사건 발생 후 경찰은 조사를 시작. 저희가 예전에 소개했던 후원금 때문에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베란다에 방치해서 사망케 했던 러시아의 스트리머 사건을 포함해 일명 쓰레기 스트리밍 논란이 끊임없이 지속되자 러시아 내에서 후원금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스트리머들을 처벌하라라는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요. 이에 러시아 당국은 후원금 명목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스트리머들을 처벌하고 쓰레기 스트리밍 콘텐츠를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자, 올해 1월이었습니다. 중국 장쑤성 쉬저우의 한 마을을 찾은 블로거에 의해 드러난 충격적인 광경입니다. 그곳에는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되는 한 여성이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더러운 곳에서 마치 가축처럼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녀를 쇠사슬로 묶어놓은 것은 놀랍게도 그녀의 남편인 둥 씨였습니다. 심지어 남편 둥 씨는 자신과 아이들은 바로 옆에 있는 멀쩡한 집에서 생활했지만 아내는 돼지우리만도 못한 곳에서 노예처럼 부리며 금수만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정말 자기 애를 낳은 자기 부인을 정말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아니 좀 너무 심한 말이 나올까 봐 지금 발언을 조심하게 되네요. 부인을 떠나서 사람한테 어떻게 저래? 그러니까 인신매매를 저지른 범죄자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그리고 본인의 자식을 8명이나 낳아준 고마운 사람이고 내가 챙겨야 될 사람인데 이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을 훔쳐간 거죠, 저 사람의 평생을. 또 저 자식들은 저런 엄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자랐을까? 이 같은 범죄자의 뻔뻔한 태도에 사람들은 대분노. 그런데 사람들이 분노한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인신매매 같은 건 없었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보니 인신매매가 맞았습니다. 엄중 처벌하겠습니다. 사건 발생 초창기인 1월 말에서 2월 초 당시 정부가 겨울 세계 스포츠 대회를 앞두고 중국 내에서 인신매매 사건이 이슈가 되자 대외적인 이미지 때문에 정보를 통제하고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아이고. 하지만 이미 전 세계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데다가 심지어 중국 내에서도 논란이 되자 2월 10일 뒤늦게 공안은 양 씨의 인신매매 사실이 없었다는 기존의 발표를 번복했습니다. 그리고 양 씨의 인생을 짓밟은 브로커들과 남편 둥 씨를 인신매매 및 불법 구금 혐의로 체포, 학대를 방치한 공무원 10여 명을 징계했고요. 아이고. 지난 3월엔 인신매매 처벌 강화 및 전쟁을 선포하며 부랴부랴 뒷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처벌할 생각을 해야지. 이게 알려질 게 두려워서 이미지 때문에 이거 덮으려고 했다는 게 이게 괘씸한 거죠. 2020년 11월 중국 충칭시 1살 샤오장과 2살 슈에슈의 남매가 아파트 15층 베란다 밖으로 추락,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순간에 벌어진 끔찍한 사고에 남매의 친부 장보는 제가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갔을 땐 이미 추락한 뒤였어요. 애들을 신경 쓰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나 밉습니다. 세상을 잃은 듯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이 찢어질 듯 오열했습니다. 왜 안 저러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제일 원망하게 되죠. 아니 근데 오늘 주제 때문에 너무 불안한데. 나도 불안한데. 자,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후에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아이들의 추락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랄 만한 건 사건의 범인, 하지 마요. 아이들의 아빠인 장보였습니다.
저건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 아이들을 죽여놓고 저런 연기를 하지? 아, 머리 아파. 자, 지금부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기막힌 사건의 전모를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발생 후 장보의 전처이자 사망한 아이들의 친모인 천메일이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겨우 1살과 2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직접 무거운 유리문을 열고 베란다로 나가 높은 철제 난간을 스스로 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죠. 게다가 전 남편인 장보에게 사건 당일의 경위를 묻자 내가 잠이 들어서 애들을 못 봤어. 어? 아 그때 식사 중이라 애들이 베란다 간지 몰랐지. 자, 이렇게 계속 말이 바뀌는 장보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在视频中他特别的痛苦，撞墙啊，怎么样的？我觉得他就是在演戏，就是他对孩子根本就没感情。 아 행동에 일관성이 없었구나. 그렇습니다. 평소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저 모습이 가장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친모 천씨 신고로 재수사에 돌입한 결과 어린 남매의 추락사는 단순 사고가 아닌 친부에 의한 고의적인 살인 사건으로 밝혀졌던 건데요. 아, 왜 이렇게 이상한 놈들이 많지, 오늘 진짜. 근데 오열하던 모습이 너무 역겹네요. 아니, 근데, 와, 씨, 이건 왜 그런 거래요? 왜 자기 애들을 그렇게 죽인 거래요? 장보가 친자식을 살해한 이유는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애인과 헤어지지 않으려면 애들을 죽여야만 했어요. 제 애인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다고요. 평소 장보의 자녀들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장보의 애인 예정첸이 살인을 종료합니다. 이 두 사람은 사건 한 달 전부터 수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요. 살인 방법, 성공 가능성 등을 논의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사건 당일 두 사람은 계획대로 어린 남매를 베란다로 강제로 끌고 와 창밖으로 아이들을 집어 던졌던 겁니다. 아니, 마지막에 자기가 던져지면서 자기 아빠의 얼굴을 봤을 때 그 애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너무너무 어리석다. 너무 어리석어. 사건 조사 후 진실이 밝혀진 뒤 중국 법원은 추악한 행태를 저지른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는데요. 비뚤어진 사랑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린 비정한 아버지. 지옥에서라도 그 죄를 갚아야 할 겁니다. 정말 끔찍하죠. 야, 걔네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진짜 미안한 거지. 2020년 6월 영국 런던 킹스버리의 한 공원. 사이 좋은 자매인 언니 비바 헨리와 동생 니콜 스몰만이 괴한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끔찍하게도 자매는 수십 차례나 흉기에 난자당해 시신의 상태는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이게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한데 원한에 의한 살인이었던 겁니까? 수사 결과 체포된 범인은 다니엘 후세인. 그는 피해자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자매를 살해한 충격적인 이유는 복권 당첨 때문이었다고요. 뭔 소리야? 아니, 복권 당첨이랑 살인이랑 뭔 관계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잔혹한 살인마 후세인의 머릿속에는요, 온통 부와 권력에 대한 욕망뿐이었습니다. 후세인의 주장에 따르면 난 지옥의 왕에게 재물을 바치는 대가로 복권 당첨이 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하나로 약 5,200억 원 상당의 복권에 당첨되는 조건으로 오컬트 신앙의 악마인 루키포게의 르포 칼레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쳤다는 겁니다. 실제로 후세인의 방에서는 3장의 복권이 발견됐고요. 그는 평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탄주의와 신비주의에 대해 연구하는 악마와 흑마법 등에 단단히 심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자신의 피로 서명한 악마와의 계약서에는요, 또 하나의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게 부와 권력을 주시면 6개월마다 최소 6명의 여성을 죽여서 바치겠습니다. 저 피로 쓴 거 봐. 짜증나. 사인 바이 뭐야? 에휴. 근데 진짜 소름 돋지 않아요? 만약에 체포 안 됐으면 그러니까요. 6명씩 여성들이
살해됐을 거 아닙니까? 계속 죽였겠죠. 네. 복권은 당연히 안 됐을 거고 복권이 안 된 게 재물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했을 거고 뭐야. 더 많은 재물을 바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후세는 결국 영국 법원으로부터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와 권력에 대한 삐뚤어진 욕망으로 생면부지의 두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남자. 본인 스스로가 악마가 된 최악의 범죄자였습니다. 2021년 7월 파키스탄. 전직 외교관의 딸로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27세 여성 누르 무카담. 그녀는 오래된 친구이자 역시 부유한 가문에서 자란 30세 남성 자히르 자페르를 만나러 나간 뒤 다음 날이 되도록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페르, 우리 무카담이랑 아직 같이 있니? 널 만나러 나간 후 연락이 안 돼. 아니요? 전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얼마 뒤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무카담.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그녀의 시신이 발견된 곳이 자페르의 집이었다는 점입니다. 근데 모른다고 해? 아이고. 아니, 왜 살인을 저지른 겁니까? 그가 그녀를 살해한 이유는 더 기가 막힙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 자페르는 무카담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친구로만 생각했던 무카담은 그의 청혼을 거절. 그러자 자페르는 앙심을 품고 무카담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서 감금한 뒤 폭행, 잔인하게 살해했던 것이죠. 이 친구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소유하려고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거절한 그래, 거예요. 거절을 잘했는데 잘한 거지. 문제는 정말 더 나쁜 놈이었던 거잖아요. 단지 청혼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자페르는 무카담을 무참히 살해한 것이죠. 저 정원사하고 경비원은 뭐는 아무리 자기 월급 주는 사람이라도 그렇지. 저게 말이 됩니까, 저게? 한 사람의 생명에 걸린 걸? 그냥 공범이죠, 공범. 자, 그런데 경찰에 체포된 사람들은 주범 자페르뿐만 아니라 무카담의 도주를 막았던 정원사와 경비원. 거기에 자페르의 부모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왜? 왜? 아들을 범죄자 만드는데 동조를 했다고? 자, 자페르의 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무카담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실을 알고도 사건을 은폐, 증거 조작 혐의까지 받았습니다. 그마저도 보석금을 내밀며 석방을 요구,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자기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으니까 저 아이가 저 짓을 하는 거예요. 자, 게다가 자페르 측의 변호사는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자페르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합니다. 파키스탄 시민들은 자페르 집안 배경 때문에 공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우려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결국 자페르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카담의 탈출을 막은 정원사와 경비원은 각각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인간이 먼저 돼야죠.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그러네요. 2014년 12월 원한 관계도 없던 옆집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11차례나 공격.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었던 피해자가 곧바로 신고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범행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체포된 후 조사를 받는 그의 태도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범행 당시 약물 중독 상태였던 그는 수사관에게 내가 찔렀어! 라며 자랑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구속 후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접견실에 갈 때는 춤까지 추면서 등장. 시종일관 하이텐션을 유지했습니다. 정신병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감형을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그래. 생각해요. 아, 그것도 말이 안 돼. 또 할 걸? 죄책감은커녕 오히려 수사 과정 자체를 즐기는 듯 보였던 다나카. 심지어 그는 정신 감정 당시 의사에게 정신 이상이라고 써. 당신의 조서에 모든 게 달려 있어. 라며 심신미약을 악용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뻔뻔하게도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래. 다나카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말이 안 되지. 11번이나 찍은 건 살인 미수인데. 정말 이 무죄 주장도 황당하지만 2년 6개월이 금방 지나가요. 너무 짧은 거예요. 2년 6개월이. 2020년 일본 나라시 40대 타케루 경사는 매일같이 누군가 자신을 쫓아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심지어 의문의 발신자로부터 지속적인 편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잠깐만, 경찰이 스토킹을 당한 거예요? 네, 그러면 경찰이 잡은 범죄자가 복수하는 걸 수 있죠. 아, 복수하려고. 타케루를 미행하고 의문의 편지를 보낸 사람은 카나코 오니시라는 27세 여성으로요.
얼마 전 타케루가 체포했던 범죄자가 맞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녀가 보낸 건 단순한 협박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랑이 분명해요. 당신의 호적에 올라가고 싶어요. 제발 저와 결혼해 주세요. 카나코는 타케루의 스토커였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체포할 당시 그녀의 혐의 역시 스토킹.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체포한 경찰을 스토킹한 겁니다. 이 정도면 약간 병 아니에요? 병일 수 누군가라도 있지. 스토킹을 해야지만 되는 상태인 거 아니에요? 대상만 찾나 봐. 카나코는 스토킹 혐의로 타케루 경사에게 수사를 받던 중 카나코 씨,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그건 범죄예요. 다신 그러지 마세요. 네? 자, 이렇게 자상한 타케루 경사에게 의지를 하게 됐고 금세 그에게 사랑에 빠지며 스토킹의 표적을 바꾼 겁니다. 아우. 이후 카나코는 타케루 경사를 미행하는 건 물론 유부남인 그에게 결혼해달라며 편지까지 보냈는데요. 참다 못한 타케루 경사는 카나코를 또다시 체포! 결국 그녀는 타케루 경사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이, 체포해달라고 사정사정 하는 거지. 경찰한테 그러면 어떡합니까? 근데 이걸로 안 끝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지만 그녀의 집착 앞에는 법도 무의미했는데요. 2021년 5월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또다시 타케루 경사에게 결혼해달라고 애원하는 편지를 보내며 자신의 비뚤어진 욕망을 드러낸 카나코. 이에 타케루 경사는요. 이 사람 정말 안 되겠구만. 제대로 혼쭐 나야겠어. 상습 스토킹 혐의로 카나코를 3번째로 체포. 결국 카나코는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고요. 그녀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자신에게 수갑을 채운 경찰관을 스토킹해 철창 신세를 지게 된 여성. 사랑을 강요하는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닌 범죄라는 것을 깨달았길 바랍니다. 2009년 미국 배우 겸 작가로 활동하는 조 커밍스는 집에서 쉬던 중 이상한 경험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지? 설마 도둑이야? 어? 아무도 없네? 늦은 새벽에 집 어딘가에서 의문의 인기척을 느낀 겁니다. 아까 배우라고 했잖아요. 네. 혹시 팬이라. 뭐 사생 팬이 있어서 네, 팬이네. 몰래 들어가 있던 거 아니야? 자, 그런데 말입니다. 기묘한 건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또 있어. 어? 내가 어제 샌드위치를 냉장고에 넣어둔 것 같은데? 아니었나? 자꾸만 사라지는 음식들, 그리고 새벽에 들리던 그릇 발그락거리는 소리. 알 수 없는 일들이 끊이지 않자 스트레스를 받던 커밍스는 집안에 CCTV를 설치했는데요. 아우, 무서워라. 그런데 CCTV에 포착된 충격 광경! 너 들어왔어? 아, 보자, 아직 없어. 저 문이 살짝 열리는 거 아니야? 저기야? 너 온다. 저기야? 뭐야? 너 내려온다. 에? 다락방 같은 데서 뭐 내려온 거 아니야, 지금? 기생충이야? 헐! 영화 기생충이네. 저기 살고 있는 거야? 저기 지금 위에서 지금 나온 거죠, 저기. 저 뭐 여자야? 환풍구 같은 데서. 어머, 어머머머머. 우유 꺼내서 마시네. 저 사람이 범인이었네. 그냥 이것저것 다 하네. 우유만 마시는 게 아니라. 아니, 영화 기생충 내용이 그대로 나온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늦은 밤 커밍스가 잠들고 난 뒤 환풍구에서 내려오는 의문의 여성. 그녀는 익숙하다는 듯이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었는데요. 커밍스가 잠에서 깨 방에서 나오면 급히 몸을 숨겼다가 커밍스가 방으로 돌아가면 다시 온 집안을 휘젓고 다녔고요. 아침이 되기 전에 다시 환풍구로 숨어들었습니다. 너무 무섭다, 이거. 나 몰래 동거인이 있었네. 저 얼마나 몰랐던 걸까? 아니, 그럼 저 여자 정체가 뭐예요? 그녀가 커밍스의 집에 침입한 이유. 커밍스가 보고 싶어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사실 그녀는 커밍스를 마음에 품은 팬이 아닌 스토커. 아유. 그녀는 커밍스 집에서 몰래 숨어 살면서요. 이 샌드위치에 커밍스의 입술이 닿았겠지? 소파에서 그의 채취가 느껴져. 커밍스가 남겨둔 음식을 훔쳐먹고 커밍스가 휴식을 취하던 소파에 온몸을 기대기도 하며 집안 구석구석에 묻어있는 커밍스의 흔적을 느끼고 있었던 건데요. 아유. 그렇게 커밍스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스토커와 무려 2주간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뭐 떼심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범죄잖아요, 범죄. 범죄죠. 가택 침입에 절도에
결국 커밍스는 스토커를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좋아하는 배우의 집에 2주간 숨어 산 여성. 진정한 팬이라면 배우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선을 지키면서 응원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08년 11월 영국 데번주 엑셔터시로 이사온 여성 헬렌 피어슨.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사를 온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헬렌은 이상한 일을 겪게 됩니다. 아니, 내 자전거가 왜 여기 버려져 있지? 자전거 타이어가 망가진 채로 발견. 그리고 며칠 뒤엔 집 자물쇠가 망가져 있었는데요. 못 들었나 보네. 아니면 이분이 새로 이사 왔다 그랬으니까 어. 그 집에 먼저 살던 사람에게 원한을 가진 아, 뭐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요? 아, 근데 잘못된 타겟으로. 그렇지. 새 주인 온지 모르고. 자, 겁이 난 헬렌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범죄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진 않았고요. 그 사이에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헬렌의 자동차 타이어에 펑크를 낸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제대로 공격하면 어떻게 대처할지 보고 싶구만. 비명을 지르려나? 그럼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지. 헬렌 앞으로 익명의 편지를 발송. 심지어 집 근처 길바닥에 죽어라 헬렌이라는 무시무시한 협박을 적어놓기도 했는데요. 다이 헬렌 다이. 왜 저래? 뭐 원한이 있어요? 이건 진짜 너무 무서운데? 이건 원한이 있는 건데. 자, 그렇게 장장 5년이 흐르고 2013년 10월 결국 끔찍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외출한 헬렌을 덮친 한 남성. 그는 흉기로 헬렌의 목과 등 얼굴을 무려 8차례나 찔렀는데요. 어머머. 정말 다행히도 목격자가 남성을 제압. 헬렌은 간신히 목숨을 구했습니다. 목격자 아니었으면 죽을 뻔했네. 그렇죠. 진짜로.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의 정체는 조 윌리스. 그는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제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저 여자는 내 사랑을 무참히 짓밟았다고요. 전 남자친구예요, 그러면? 아 어쨌든 간에 전 남편이 전 남친이든 간에 이별을 했으면 그냥 받아들여야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런데 어. 헬렌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저를 사랑해서 한 행동들이었다고요? 대체 언제부터요? 뭐야 관계가 없어? 조는 전 남자친구도 전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뭡니까? 뭐야? 사실 조는 헬렌이 이사온 아파트의 이웃집 남성입니다. 그는 동네에서 헬렌을 마주칠 때마다 어? 날 보고 웃으며 인사하네. 나한테 관심 있나?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데이트하면 좋아하겠지? 결혼하면은 우리 집을 팔고 저 헬렌 집에서 살까? 뭐야, 한 번 웃었더니 결혼하고 집 파는 것까지 간 거예요, 생각이? 친절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헬렌에게 푹 빠졌고요. 혼자만의 사랑을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헬렌, 주말에 나랑 공연 보러 갈래요? 어머, 주말에 약속 있는데 미안해요. 이 한 번의 거절이 끔찍한 스토킹이 시작된 진짜 이유였습니다. 어? 데이트를 거절한 헬렌에게 배신감을 느낀 조는 그녀를 스토킹하기 시작. 무려 5년 동안 지독하게 괴롭히다 결국 살해 시도까지 한 겁니다. 아니, 이러니 애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친절해라, 웃으면서 얘기해라라고 가르칠 수 있겠냐고. 더욱더 안타까운 사실은요. 헬렌은 스토킹을 당하는 동안 무려 125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묵살했던 건데요. 결국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된 조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됐고요. 5년의 지독한 스토킹은 상처만을 남긴 채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 동네 경찰은 직무유기로 처벌 안 받았답니까? 좀 미리미리 수사를 잘했다면 이런 일까지는 그럼요. 없었겠죠. 2016년 영국 레스터에서 동거 중이던 연인 다니엘 로타리오와 케이티 렁. 그런데 둘의 관계는 그리 순탄치 못했습니다. 평소 질투, 집착이 심했던 케이티. 다니엘이 이성과 간단한 안부 인사만 주고받아도 예민했고요. 심지어 SNS 당장 지워. 나 말고 딴 여자랑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날 사랑한다면 내 이름을 문신으로 새겨. 사사건건 간섭하는 건 물론 무리한 요구까지. 이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던 다니엘은 화를 냈고 결국 두 사람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말다툼을 했습니다. 뭐 질투야 사람의 본능적인 어떤 감성이긴 하지만 저건 선을 넘네요.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라고 강요를 합니까? 자기고 소유욕이지 저건. 문제의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처럼 케이티와 말다툼을 하고 잠자리에 든 다니엘. 그런데 시큼한 맛을 느낌과 동시에 두 눈이 흐릿해졌고요.
다니엘은 온몸이 불에 타는 듯한 고통으로 몸부림쳤는데요. 알고 보니 연인 케이티가 다니엘에게 앙심을 품고 아, 곤히 자고 있던 그에게 황산을 뿌렸던 겁니다. 이 사건으로 6주간 혼수 상태에 빠졌던 다니엘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이미 시력을 잃고 신체의 3분의 1이 녹아내릴 정도로 심각한 화상을 입은 뒤였습니다. 케이티의 범죄가 더욱 극악무도했던 건요. 이게 우발적 범행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 악마네. 그녀는 5개월 전에 황산을 미리 구매했고요. 아 정말. 틈을 보다가 사건 당일 소세지에 황산을 붓는 연습까지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아유, 저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어? 외계 악마가 온 것 같아, 진짜. 나 이거 사람으로 안 봐. 이게 이런 뭐야? 것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고 마음을 주고 믿고 신뢰하고 그러니까 하겠어요. 저런 여자인지 모르고 만났을 거 아니야. 결국 KT는 살인 미수 혐의로 최소 1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와. KT의 비정상적인 집착과 질투심 아래 가여운 희생양이 된 다니엘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일을 고통의 기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2018년 러시아 16살 소년 키릴 볼스키는 SNS 동호회 활동 중 크리스티나 캄라예바라는 동갑 친구와 사랑에 빠졌는데요. 자기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우리 자기 사진만 봐도 너무 좋다. 우리 조만간 꼭 보자. 비록 사는 지역이 달라 랜선에서만 만날 수밖에 없었지만 볼스키의 사랑은 뜨거웠습니다. 아, 요즘 뭐 랜선 연애는 되게 많은 일이니까. 많아요, 예. 좋은 결말도 많이 알려드렸는데 아 이게 주제가 주제인 만큼. 볼스키는 가족 결혼식 때문에 캄라예바가 사는 곳에 방문할 예정이었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드디어 설레는 첫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캄라예바는 볼스키를 만난 뒤 감쪽같이 실종되고 말았는데요. 응?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마지막 목격자였던 볼스키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는데요. 그는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지만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볼스키의 알리바이가 거짓으로 드러나며 결국 그는 캄라예바를 살해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아니 왜? 왜 죽여? 왜? 사랑하는 사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만나서 왜 죽여요? 왜? 놀랍게도요. 사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에? 사랑하는 감정을 가진 건 볼스키 단 한 사람뿐. 뭐 어떻게 된 거야? 캄라예바는 볼스키를 그저 친구로 대했지만요. 캄라예바가 너무 좋았던 볼스키는 혼자만의 망상 연애를 시작. 아, 다른 친구를 질투하고 또 자녀 계획까지 세우는 등 마치 자신이 캄라예바의 남자친구라도 된 마냥 망상에 빠졌던 겁니다. 그냥 랜선 친구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상대방은. 그냥 멀리서 오니까 그냥 만나서 뭐 커피 한잔 하려고. 그냥 뭐 그랬나 친구니까. 볼스키는 만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가족의 결혼식이 있다고 거짓말한 거고요. 그렇게 하바롭스크에서 무려 6,000km 이상 떨어진 멀고 먼 모스크바까지 찾아갔고요. 드디어 캄라예바를 만난 볼스키는 자신의 감정을 당당히 고백했지만 자신의 상상과는 다르게 그녀가 고백을 거절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잔인하게 살해 시신을 근처 쓰레기통에 유기했던 겁니다. 어긋난 소유욕과 집착은 결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길 바랍니다. 2007년 3월 홍콩 60대 남성 양친지는 한 남성을 향해 더 이상은 못 참아. 우리 딸 양리쥐안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건 다 당신 때문이야.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뭔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딸을 스토킹을 하고 있는 건가요? 리암 그래서- 니슨입니까? 그런 모드입니까? 그래서 스토킹 딸을 구하려는 아빠의 마음. 딸 가진 아빠로서는 저 마음은 100% 이해합니다. 스토커와 달라붙으면 아빠는 화가 나거든요. 당연하죠. 아니, 당연하죠. 예.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의 예상과는 아예 다릅니다. 에? 이번 사연의 스토커는 다름 아닌 그의 딸 양리쥐안이었습니다. 뭐? 자, 그러니까 양친지의 딸은 스토킹의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던 것이죠. 1994년 중국 간수성 란저우에 살던 양친지의 16살 딸 양리쥐안은요. 영화배우 유덕화에게 흠뻑 빠져서 학교도 그만두고 덕질에 몰두 20살이 된 이후에는 유덕화를 보기 위해 그의 스케줄을 따라 베이징에 6번, 홍콩만 3번을 방문. 하지만 무려 13년간 단 한 번도 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니 만나지 못할 수 있죠. 아니 근데 사실은 맹목적으로 저렇게 연예인 따라다니고 그렇게 긴 시간 했으면 그 정도면 됐다. 그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니 따라다니는 거는 뭐 연예인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으니까 그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아까 우리가 들은 아빠의 반응은 지금 우리가 아는 거하고 다르잖아. 그렇죠. 너무 다른데? 네. 유덕화와 결혼하겠다며 그를 찾아 헤매는 딸을 지켜보던 아버지는요. 늦둥이 딸을 전폭적으로 지원.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적금을 깨는가 하면 심지어 집을 팔고 급기야 신장 매매까지 시도. 딸을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러다 2007년 드디어 꿈에 그리고 그리던 유덕화 실물 영접에 성공한 양리쥐안. 홍콩에서 열린 팬미팅에서 무려 13년을 찾아 헤맨 그와 드디어 대면하게 된 겁니다. 자, 하지만 그녀가 유덕화를 1대1로 대면할 수 있었던 시간은 단 10초. 아니, 뭐 팬미팅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좀 오래 본 거예요. 그래. 그토록 꿈꾸던 순간이었지만 오히려 짧은 만남에 허무했던 양리쥐안은 더 큰 고통에 시달리고 맙니다. 아니 그러면 앞에 아버지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네. 딸이 너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유덕화 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메시지가 아버지 양친지의 유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덕화를 원망하는 데 그치지 않았고요. 스스로 목숨까지 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에도 유덕화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미 정상이 아닌 겁니다, 지금. 자, 하지만 유덕화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급기야 아버지의 죽음이 그의 탓이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하지만 결국 패소했고요. 이 사건 이후로 유덕화는 충격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연예인 활동을 한 결과로 누군가가 죽었다, 자살했다. 그럼 다행히 7년이 지난 2014년 양리쥐안은 부친의 자살과 유덕화는 무관하다며 사과했고요. 현재는 과거 자신의 행동과 아버지의 죽음에 큰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2013년 10월 일본 군마현 다테바야시 25세 여성 스즈키 치히로에게 연락한 38세 남성 나가이 타가오. 낮에 같이 밥 먹은 남자 누구야? 그 남자랑 무슨 사이냐고? 아무 사이 아니라니까. 거짓말! 지금 네 집 앞이야. 너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일단 뭐 남자가 굉장히 화가 나 있고 어쨌든 의심받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두 사람은요 커플이 아니었습니다. 커플도 아니에요 심지어? 이미 헤어진 사이. 그럼 남이네. 뭐야 끝났으면 끝난 거지. 저렇게 딴 얘기할 남자를 권한도 없어요. 그럼 만나든 남남이죠. 말든 무슨 상관이세요? 뭐하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구질구질한 내용이네. 집착하고 그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치히로에게 재결합을 강요하던 타가오는 급기야 그녀를 폭행하고 스토킹. 결국 견디다 못한 치히로는 몰래 이사한 뒤에 타가오가 자신을 찾을 수 없도록 주민대장 열람 제한까지 신청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우면 이사까지 했고 완전히 그냥 그 남자한테 벗어나려고 시도는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치히로가 이사를 가자 분노에 타오른 타가오. 감히 날 피해 숨어? 두고 봐. 내가 반드시 찾아낸다. 그는 치히로를 찾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찰서죠? 불법 각성제 갖고 있는 사람들 신고하려고요. 뭐? 치히로 가족의 차에 몰래 불법 마약 성분이 든 각성제를 가져다 둔 타가오. 헐. 그는 이 일로 치히로 가족이 체포되면 치히로가 가족들 면회를 올 거라 생각한 겁니다. 와, 사이코패스구나. 사이코패스. 가족이 경찰서에 가면 얘가 면회를 오니까 그러면 쫓아가서 집이 어딘지 알아내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이코패스. 다행히 치히로의 가족들은 누명을 벗으며 체포되지 않았고요. 치히로를 찾으려던 타가오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타가오. 얼마 뒤 2차 계획에 돌입합니다. 바로 치히로 아버지의 차에 몰래 GPS를 부착한 것이지요. 헐. 이후에 딸의 집에 방문하는 치히로의 아버지를 미행했던 타카오.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기? 치히로, 내가 말했잖아. 넌 날 벗어날 수 없다고. 근데 또 찾아냈으니까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저 정도의 집요함이면 어디로 가든 찾아낼 것 같아요. 진짜 너무하네. 타카오가 치히로의 집을 찾아내고 며칠 뒤인 2014년 2월 19일 안타깝게도 차량 안에서 머리에 충격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된 치히로. 뭐? 그리고 얼마 뒤 스토커 타카오 역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숨막히는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 과도한 집착, 어긋난 소유욕이 가져온 비극적인 결말뿐이었습니다. 올해 9월 중국 산시성 상루어시 평화롭던 한 농촌 마을에 정말 기막힌 일이 벌어졌는데요. 뭐죠?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그저 손주를 위해서였는데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안은 60대 할머니 장 씨를 체포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길래 그 공안까지 출동을 하게 된 거죠? 할머니의 뭔가 비법이 문제를 일으켰나 보네. 이 사건의 전날 할머니 장 씨는 평소 12살 손자를 정성껏 돌봤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강아지 왜 자꾸 몸을 긁고 그래? 할머니 모기에 물렸더니 너무 가려워요. 가만 보자. 이걸 쓰면은 가려움증이 낫는다고 했는데 한번 써볼까? 어렴풋이 이웃에게들은 민간요법이 떠올랐고요. 이것을 사용하면 모기로 인한 가려움증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 이것을 물에 섞어 손자에게 목욕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런데 얼마 뒤 장 씨의 손자는 심한 복통을 호소하더니 구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급기야 정신을 잃고 말았는데요. 뭘 탄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난리예요? 모기 물렸는데 뭘 타요? 장 씨가 손자를 위해 사용한 이것의 정체는 농약. 장 씨는 농약을 섞어 목욕하면 가려움증이 낫는다는 정말 어이없는 잘못된 민간요법을 굳게 믿었고요. 그 결과 손자가 농약에 중독되고 말았던 겁니다. 장 씨의 손자를 치료한 의사는 농약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했고요. 할머니 역시 피부에 농약이 닿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농약을 보다 농약은 그 병충해를 없애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기 위해 만든 약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게 얼마나 좋대요. 그럼 아이를 목욕시킬 수... 야 이게 정말 믿기지가 않네. 모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을 했다 해도 모기가 물고 간 자리인데 모기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저게 물론 할머니도 진짜 아기는 없으셨겠지만 결국 손자가 병원에 실려가고 좀 뭐 졸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별일 없길 좀 바랍니다. 이 장 씨의 손자는 응급 진료를 받은 후 다행히 건강을 회복했고요. 아이고. 공안은 장 씨를 조사 후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훈방 조치를 내렸습니다. 큰일 날 뻔했다. 자, 두 기자님 혹시 그 맥주 스파를 들어보셨나요? 맥주 스파 동유럽의 어딘가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맥주라는 게 사실 그 안에 들어있는 효모나 이런 그렇죠. 성분들이 뭐 피부명뿐만 아니라 특히 요즘에 탈모에 좋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잖아요. 효모는 탈모에 좋습니다. 네.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하면 저게 알코올 성분이 온 피부에 닿는 건데 아니, 피부로도 흡수되지 않나요? 근데 먹어도 상관없는 거니까 사실 큰 문제 없잖아요. 농약보다 낫지 않느냐? 술만 먹는 거잖아 우리가. 자, 이번 특종은 맥주 때문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지난해 12월 말레이시아. 엄마 리사는 아기를 데리고 다급히 병원을 찾았습니다. 당시 아기는 심각한 피부 발진에 피부 표피도 거의 벗겨진 상태로 매우 위독한 상황이었어요. 이게 뭐 성인이 아니라 아기면 또 얘가 다르죠. 피부가 너무 약하잖아요. 지금 딱 봐도 완전히 돌도 안 지난 완전히 그냥 갓난 애기죠? 신생아예요. 아니 설마 이 아이한테 맥주를? 자, 아이 엄마 리사에 따르면요. 사실 아이를 목욕시킬 때 흑맥주를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기가 이렇게 됐어요. 이에 리사의 아기를 진단한 의사 시글리아는요. 신생아 피부는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생아용 목욕 제품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라며 흑맥주는 피부염증과 세균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흑맥주 속의 알코올 성분이 연한 아기의 피부 속으로 흡수돼 심각한 경우 알코올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믿기지가 않네. 아니, 뭐 맥주가 괜찮다는 말도 저는 어른한테 한 얘기고 이게 아이들은 피부가 흡수가 잘 되고 또 알코올 성분이 또 증발돼서 코로 들어가는 것도 저는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치, 그것도 안 좋은 거죠. 저는 이해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일이 있었군요, 진짜.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요. 나이에 상관없이 맥주 속 알코올 성분이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꼭 아이뿐 아니라 성인들도 맥주 속의 알코올 성분이 피부 표면을 약화시키고요. 피부에 유해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맥주 스파도 안 좋은 거야? 사실 맥주 스파 전문 업체에서는 대부분 시중에 파는 맥주가 아니고요. 맥주에 들어있는 원재료인 홉과 효모를 적절히 배합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냥 먹는 맥주를 붓는 게 아니에요. 알코올이 안 들어간 거니까. 그렇죠. 맥주가 가진 홉 오일 성분이 피부의 전반적인 영양과 활력에 기여, 그리고 맥주 효모 속 비타민 B군 성분이 건강한 피부 세포의 성장을 돕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맥주 속 성분이 피부에 좋은 거지 맥주 자체가 피부에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오해하기 쉽겠다. 근데 일단 이름이 맥주 스파니까 당연히 맥주를 부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신생아는 사실 저도 아이를 키웠지만 목욕시키는 물 입히는 옷 재질 그리고 바르는 뭐 로션에 세제 이런 것까지도 다 따로 쓰거든요. 당연하죠. 그거에도 이유가 있는 건데 이 여린 피부에 흑맥주 성분 독한 알코올이 그냥 들어갔다고 하니까 저런 또 불상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에서는요, 흑맥주가 아기의 몸에 남아있는 독소를 제거해주고 피부 질환으로부터 보호해주며 특히나 아기 피부를 하얗게 만들어준다는 믿음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애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 또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하고 알코올에 내성이 없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텐데 요거는 그냥 그릇된 어떤 믿음으로 인한 잘못된 일이었던 것 같네요. 자, 소중한 아기를 위해 잘못된 민간요법은 믿지 않는 현명한 엄마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2016년 1월 중국 허베이성 우창현에 거주하는 33살 남성 왕 징슈아이. 그의 8살 딸 왕 매니아오는 골수의 혈구가 감소하는 재생불량성 빈혈을 5년째 앓고 있었습니다. 난치병을 앓고 있는 딸을 위해서 아빠 징슈아이가 정말 어렵게 구해온 치료제 코브라였습니다. 아니 뭐 뱀이 약재로 쓰인다는 뭐 한방 서적은 굉장히 많잖아요. 모아서 약을 만들든지 뭐 탕으로 만들든지 술을 담그든지. 네. 자,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징슈아이는 8년째 뇌졸중을 앓고 있는 아버지와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딸까지 난치병을 앓으면서 병원비로 전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딸 치료비가 이제 부족해 망연자실해하고 있는 그때 글쎄, 뱀의 독이 병을 싹 낫게 하는 거 알지? 옛 어르신들 말은 틀린 게 없다니까? 자, 고아서 먹는다 그랬죠? 술 담근다 그랬죠? 네. 징슈아의 친구가 추천한 민간요법 뱀의 맹독으로 체내 독소를 제거해 병을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징슈아이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코브라를 구해온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징슈아이가 선택한 치료법. 그는 어린 딸을 겨우 설득해 발버둥 치는 딸의 팔에 코브라의 이빨을 물린 것입니다. 저거는 아니, 저걸 약으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저걸 이빨로 독을 주입했다고요? 원래 뱀독을 치료제로 활용할 때는요, 독성을 최소화하고 희석 및 화학적 가공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뱀독은 혈액 응고를 방해해서 자칫하다간 과다출혈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코브라에게 물린 딸은 온몸에 독이 퍼져 심각한 고통을 보아서 생사를 넘나드는 위독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와, 이건 정말 너무 황당한 일인데? 오죽하면 뭐 저렇게까지 하면 아빠의 마음이 일을 못할 건 아니지만 저거를 권유한 주변 그 사람이 진짜 죽일 놈이죠. 의학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저걸 추천했다고 해서 저걸 무분별하게 맹독을 쓰는 건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의사한테 데리고 가야죠. 자, 불행 중 다행입니다. 징슈아이의 딸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된 뒤 가까스로 생명을 되찾았는데요. 아빠 징슈아이는 딸의 치료는커녕 딸을 더 아프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크게 좌절했다고 합니다. 얘가 오죽하면 저런 짓까지 했을까 하는 저 아빠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그래, 딸을 아껴주고 싶었던 마음. 그건 너무 황당하다 정말. 아프리카에서도 최빈국으로 손꼽히는 국가 소말리아. 이 소말리아에서는 우울증, 정신분열과 같은 각종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사람이 무려 전체 인구의 30%에 달하는데요. 너무 많은데? 많은 소말리아인이 정신질환을 앓는 이유는 마약성 식물, 카트 때문입니다. 카트에는 캐치논이라는 각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 심한 편은 아니지만 장기 복용할 경우 환각, 정신착란, 식욕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 그래서 최근 많은 국가에서 카트를 마약류로 분류, 복용, 취급을 금지했는데요. 하지만 소말리아에서는 합법. 오래전부터 많은 소말리아인이 기분이 좋아지고 배고픔도 잊게 한다는 이유로 카트를 잘근잘근 씹으며 마치 기호식품처럼 복용하고 있고요. 결국 이 카트에 중독돼 각종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정신질환까지 앓게 된다면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좀 국가가 좀 나서야 자제가 아니라 국가가 규제를 해야죠, 저거는. 그러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끔찍한 건 일부 소말리아인들이 이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소말리아에서는 오래전부터요. 몸에 상처도 없는데 뭘 치료한다는 거야? 이건 사람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란 말이야. 정신질환을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악령에 쓰인 거라고 믿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이에나가 악령을 쫓아줄 겁니다. 포악한 맹수 하이에나가 정신질환을 치료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유, 저 하이에나 이빨만 봐도 정신질환 걸릴 것 같은데 난. 자, 소말리아에서는 하이에나가 있는 좁은 우리 안에 정신질환자를 가두고 하이에나에게 공격당하도록 방치. 어? 이때 하이에나가 심하게 공격할수록 더 강력한 악령에 씌인 거라 믿는데요. 자, 그러고 난 다음 날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악령이 퇴치되는 것으로 믿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살인 아니에요? 아유, 뭐야 여기. 아우, 진짜. 하이에나는 사실 굉장히 포악하고 되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거는 전혀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이 환자를 보호하는 게 힘드니까 그냥 죽이겠다라고 하는 방법인 거지.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게 없죠. 네, 이거는 너무 나쁜데. 실제로 소말리아에서는 이 위험천만한 하이에나 의사로 인해 연간 17만 명이 사망.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소말리아인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많은 의사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게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황당하다. 진짜 역대급으로 황당하다. 아무튼 국가 차원에서 이런 위험한 민간요법은 금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질환 치료 시스템을 마련하고 인식 개선하고 이런 노력을 해 나가야 돼요. 오래 걸릴 거예요, 이거. 이번엔 2011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각종 난치병을 치유한다고 소문난 아주 용한 병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여기 병원이에요? 철로 아닌가요? 이렇게 한 기차역 철로에 줄줄이 누워있는 사람들. 영무원들이 위험하다고 나가라고 소리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나가는 기차를 피해 철로에 누웠다가 일어났다가를 반복했는데요.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 글쎄 어떤 남자가 철로에 누웠더니만 뇌졸중이 싹 났대. 2010년 뇌졸중을 앓던 한 남성이 자살하려고 철로에 누웠다가 병이 완치됐다는 소문이 확산. 이후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철로에 몰려들기 시작한 건데요. 그런데 철로에 누웠더니 편두통이 사라졌어요. 관절염이 심했는데 철로에서 치료받고 좋아졌다니까요. 미치겠다. 일명 철로 테라피가 대유행한 겁니다. 진짜 아무 근거가 없네, 저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 논리적인 어떤 근거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병이 나았다는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이 철로 테라피를 믿는 사람들은 나름 의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자, 이렇게 누워있으면 몸이 찌릿찌릿한 게 느껴지지? 철로에 흐르는 이 전기가 병을 고쳐주는 거야. 측정 결과 실제로 이 철로에서 몸이 닿으면 찌릿찌릿할 정도인 수십 볼트의 전기가 흐르는 게 확인됐고요. 무료로 전기 자극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병원 치료비를 감당하기 힘든 빈민들 사이에서 특히 이 철로 테라피가 인기를 끌었던 겁니다. 저게 근거구만. 병원에서 이제 저주파 치료, 고주파 치료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전기 자극 치료니까 그걸 이제 근거로 쓴 거군요. 그게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철로에 흐르는 전기가 치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병원에서 하는 전기 자극 치료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치료법입니다. 전문 의료인이 환자 상태에 맞춰서 시행하는 거고요. 무작정 전기로 병을 치료하겠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철로에 흐르는 전기가 질병을 치료한다는 건 근거 없는 믿음일 뿐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손무당이 살아남는 게 또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로의 전기가 오히려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이 위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전압 갑자기 올라가면 감전 위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거 기차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갑자기 저러고 있다가 잠들면 어떡해요? 그거 죽는 거거든. 인도네시아 당국이 철로에 허가 없이 들어가면 최고 3개월 징역형이나 1,800달러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판까지 세웠는데도 불구하고요. 한동안 이 철로 테라피의 인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한 철로 테라피, 근거 없는 믿음이 오히려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특종은 뭐 버두절미하고요. 사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에헤이. 자, 이건 또 뭔가요? 생매장이에요? 18살 소녀 안나가 산채로 땅 속에 묻히게 된 사연이 무엇이냐. 2016년 9월 콜롬비아 북부 세레테. 안나는 등교 중 갑자기 떨어진 벼락을 맞고 말았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등 쪽에 남은 통증이 가시지 않는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보통 확률이 낮다는 거를 표현할 때 벼락 맞을 확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벼락을 맞았다니까. 이거 뭐 치료를 했어도 후유증이 남았다고 하니까 통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굉장히 통증이 심했나 봐요. 심각한 통증 때문에 꼼짝도 하지 못한 채 누워만 있어야 했던 안나. 그리고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마을 주민들은 안나의 가족들에게 특효가 있다는 치료법을 알려줬습니다. 벼락이 몸에 남긴 나쁜 기운을 흙이 빨아들인다던데 한번 땅에 묻어봐. 벼락 맞은 사람을 땅에 묻으면 몸속에 남은 벼락의 기운이 흙으로 빠져나가 후유증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일명 매몰 치료법이었습니다. 아니 피를 침이면 땅으로 전기를 흩어버리는 게 되죠. 그렇죠. 사람이 저게 되나? 사람은 피레침이 아니죠. 아니 근데 이런 얘기를 한다고 자기 딸을 또 묻고 싶나? 주민들의 조언에 안나의 가족들은요. 당황하기는커녕 맞장구를 치며 안나를 땅에 묻을 계획에 돌입. 그렇게 집 정원 뒤편에 안나의 어깨 높이에 맞춰 깊은 구덩이를 판 뒤 안나를 들어가게 만들었고요. 하루에 4시간씩 무려 3일 동안 묻혀 있어야 했습니다. 길기도 길다. 야 저거 숨도 제대로 못 쉬잖아요. 아, 답답하죠. 꼼짝도 못 하고. 오히려 스트레스라 병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트라우마 생길 수도 있고요. 후유증 때문에 안 그래도 아픈 상황에서 안정을 취해야 할 텐데 오히려 공포감을 심어주는 꼴이고 아이가 병원에 가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길 바랍니다.